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 경제본사를 취재한 연합뉴스 기사가 어제 포탈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근무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보안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다스 측의 우려, 경제도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너무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근 관계자의 안타까움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라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취재가 먼저 전제되고,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지 모른다는 취재의 전부가 보안 관계자가 10년 동안 못 봤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업체도 아니고 진실의 파편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근업체의 누군가가 기업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 보도하는 게 어떤 뉴스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이 연루했다는 의혹이 있는 천억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혹은 사실이었다, 그걸 밝히는 게 언론의 본령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는. 개인적으로 참 이상한 기사였습니다.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어제도 국감장에서 다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현재 다스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모두 664억 원입니다. 2004년에 60억 원을 대출했었는데요.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뭐 여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에 특혜가 있다 없다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서로 맞물린 거긴 한데 어쨌든 다스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예, 신용 상태도 좋아졌어요. 거기 따라서 이렇게 이자도 떨궈주고 뭐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북미 또는 뭐 체코 해외 법인들은 당연히 연대 보증을 요구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생업체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다는 네, 거죠. 해외 업체들이 망하면 대출은 날아가는 거고 일부러 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네. 아니면 그런 사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요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 혹은 뭐 이 국감에서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 다스에 대해서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일반 시민들의 관심, 높아지는 관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뭐 큰 비리가 밝혀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언론도 네,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댓글 운동을 벌여가는 가운데 아침마다 과거에 이제 국민 체조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띠리리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들으면 자동으로 팔다리가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다스 관련해서도 국민 다스 체조송을 만들어서 이 노래가 들리면 즉시 게시판 앞으로 달려가지고 다스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기 위한 송을 만들었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점점 이제 모든 숫자가 다스로 바뀌어요. 네. 첫 번째 잘 들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고 다스 하고 점 나오고 네. 두 번째는 다스 두 번 나오고 예. 점점 다스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냈죠. 아. 제작은 저희 PD. 예, 제작은 저희 책임 PD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국민 체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의 국민 체조성에다가 다섯을 다스로 바꿔가지고 전 국민이 뒤로 쫙 있거든요. 1분 정도 돼요, 이 노래가. 뒤에 가면 그냥 계속 다스밖에 안 나오겠네요. 다스 합니다. 자, 다스 체조송 저희가 매일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스가 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2년 12월에 발각되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묘연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는데 대선 직전,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검찰이 수사에 다시 들어간 건데요.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에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모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고 검찰이 보고요. 관련된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지금 좀 사실관계를 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 3일 전에 그리고 마지막 토론의 날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예, 댓글 사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네,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 개뻥이죠.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중간 했습니다. 수사 발표를 이런 게 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국정원도 바로 이어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민주당을 특정해가지고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 발표가 있고 민주당 국정원은 10분 있다가 또 발표를 해요. 민현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 짜고 치는 모습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저도 이때 시발단 얘기해가지고 새누리당하고 국정원하고 윤목사하고 변희재 씨하고 뭐 온갖 직 관련 당사자들한테 고소고발을 그때 당했어요. 예. 후루루 쏟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국정원이 특정 정당에게 정보기관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아니죠. 정보기관을 이렇게 악용했다라고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었죠.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고 민원상 책임을 지겠다고 묻겠다고 국정원 했었죠. 그리고 고소고발했어요. 댓글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인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국기문란이다라는 적반하장격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박근혜 후보가 또 토론회 안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라고 사실이 아니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이 아니면 책임지라고 해놓자마자 이렇게 우르륵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당시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고 의혹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소위 요게 국정원이 직접 개입해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 예. 경찰의 결론도.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커넥션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 국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잠깐 전해드렸는데 스포츠 연예 부분 거기서는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프로축구연맹팀의 홍보팀장이 네이버에다가 프로축구연맹에 불리한 기사가 있는데 그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그 기사가 실제 재배치됐고 그리고 네이버가 처음으로 그걸 인정했고 청탁에 의한 보도가 나간 지 4시간 만에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스포츠 연예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다른 뉴스까지 확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뭐 이런 과거에 많이 들었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런데 네이버의 어제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부분에서도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사례를 오늘 죄송합니다. 미니로 인터뷰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미니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네. 직접 제가 왜 웃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직접 출연을 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확 들어오셨네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코너였거든요. 미니. 예. 당사자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리겠어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사람인데요.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에서 기인한 바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첩보를요.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병우 라인이죠. 예,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은 최순실 라인이고, 예. 우병우 라인과 최순실 라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납니다. 같이 나오고. 근데 우병우 라인은 최순실만은 몰랐다고, 예. 쏙 빼고 최순실만은 몰랐다고 얘기하죠. 이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미니. 짧게 하려고 한 미니가 이제, 그거부터 할까요? 잠깐. 예, 네이버의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이슈에서도 기사 재배치는 있었다는 사례 저희가 짧게 미니로 정청래 전 의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실인 정청래입니다. 아니 3, 4분만 할 건데 왜 직접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 가까워요. 교통방송. 그래서 건너편에 교회 있잖아요. 상암동 교회. 네. 제가 그 교회 권사거든요. 이 위치도 잘 알고 매주 오는 길이라서 아침에 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전화나 예, 걸어오는 거리랑 비슷하다고 그냥 걸어서 갑자기 돌발 출연을 하셨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2년 전 국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밴드 3년 전. 3년 전입니까? 2014년 10월. 네. 밴드하고 카톡이 사찰을 받고 있다. 꽤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 예. 많이 떠들었고, 그때 이제, 다음 그 대표도 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국면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것도 지적했지만 한 가지를 더 지적했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 역시 전 국민 내비게이션가 6개 업체가 있나요, 의원님? 네, 그때 6개 업체였습니다. 6개 업체에 사실상 전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4천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되는 그 내비게이션을 전 국민을 상대로 검색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갔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사실을 발견해내고 국감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경찰청장이었죠, 당시에. 예. 네, 경찰청장이었고요.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문했던 건데요. 내용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병헌 네. 그리고 아들 유대균 씨 네. 이를 이제 잡아야 된다. 온통 난리였었는데 유병헌 씨가 송치죄에 나타난 첩보가 있다. 그래서 송치골 같은 송치죄.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키워드 검색 3개 하고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서울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있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이 4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전 국민 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고 경찰청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주변의 인물이거나 몇백 명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 그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밴드 사찰과 맞물려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모든 영역에 사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어요. 크게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 4가지 키워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다 사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은 무슨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카톡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카톡의 네. 사람과 꼭 카톡을 했던 네. 다른 제3자들까지 모두 다 사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사람의 카톡을 또다시 또 열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을 또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 혐의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실상 정무원을 상대로 한 사찰을 마찬가지로 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정청래의원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기사가 200개가 넘게 났기 때문에 검색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일단 실검이 안 올라와요. 아니, 내비게이션 사찰 보통 이게 실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기사가 200개 이상이 쏟아졌거든요. 국감에서 200개 이상이 쏟아지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대박이라는 거죠. 국감에서 화제가 분명히 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나는지 찾아도 보고 아니 검색어도 안 올라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요. 게다가 검색 실검에도 안 올라오고.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억울하셨죠? 억울하고 분했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은 잘못 걸린 거죠. 이분은 뭐 기사가 이렇게 중요도 있게 취급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밤새 찾아본 거야. 캡처하고 어디가 있나. 그래서 드디어 새벽 2시 14분에 제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이버 다음을 다 들어가서 봤어요. 주요 기사 어디에도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댓글 많이 읽어본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도 없고 댓글 많은 기사도 댓글 없고 많은 기사에도 1등부터 30등까지 없고 관련 기사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없고 검색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알고 보니 요약하죠. 네. 이거 얘기하면 30분 넘어가니까 요약하니 30분 넘게 해도 됩니다. 아니, 저희 딴 거 해야 돼. 의원님 미인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 이제. IT 기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 기사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IT 기사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기사를 잘못 처리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200개 기사 중에서. 그거는 댓글이 971개가 달렸어요. 다 IT로 기사를 하는데 하나가 정치 쪽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댓글 그거라도 그 기사 하나라도 댓글 많은 기사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순위를 따져보니까 6위에 랭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위에도 그러니까 하나가 우연히 삐져나갔나 봐요. 아니면 기사가 나중에 나왔구나. 하나는 잘못 처리했겠지. 어쨌든 키핑을 못한 거예요. 그 기사는 971개의 댓글이 달려서 그날 달린 기사 중에 6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리스트 30 또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는데 그 댓글을 딱 우연히 찾은 사람들만 댓글을 단 것이고 기사를 발견한 사람들만 순위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전화해서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IT 분야에 처방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의원님 요것만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스포츠 연예 기사만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례는 이미 3년 전에 물론 의원님 개인한테 와서만 그 누군가가 배달해가지고 그 뉴스를 사과를 전했을 뿐 그러니까 모르죠. 의원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행위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축구연맹 그 기사 재배치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안 보이는데 IT 분야 이런 데 처방하는 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해가 당사자가 누구냐 국정원 같은 곳이거나 사정기관 혹은 뭐 정부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뉴스가 정부에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예 기사 아닌데도 있었다. 해명과 다르다 지금. 두 번째는 네이버한테 그럴 기사를 재배치하도록 축구야. 프로축구 연맹에서 했다고 쳐요. 누구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재배치가 아니라 뭐 순위 노출이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잠시 연결해서 3분만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와서 10분 가까이 시간을 까먹고.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엄청 분했는데 이렇게 네. 억울하게 당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이 정도였는데 그런 기사가 이거 하나밖에 밝혀지지 않고 지나간 사례가 과연 없겠는가. 예. 의원님 나가주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미니는 미니로 해요 그냥. 네. 예정에 없던 불쑥 등장한 의원님 덕분에 미니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만 하고 맞습니까? 요거만 하려고 했는데 예. 코앞에 사시거든요. 코앞에. 예. 정말로. 예. 네, 뭐 시사인 장충기 문자 기사도 그랬었고요. 네. 사실은 그런 의혹들은 여러 차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충기 사장하고는 직접 통화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주지 않을 테지만 이분은 이런 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 3년 전에 주장도 했고요.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 사실관계도 인정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가 무슨 잘못이겠는가. 이건 뒤에 그 압력을 행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의원님 개인 선에서 예. 마무리한 건이 있긴 하지만 자 다음이요. 물어봐야 된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네, 5.18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가 북한 개입설을 해외에 전파하려고 한 시도가 확인됐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5.18 직후에 국보위가 당시 외무부를 통해서 해외에 뿌린 자료집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초안 자료집만 보더라도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최종본에 보면 고종 간첩과 용공 불순 분자가 등장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신원 미상의 청년이 시위대를 선동해서 무기 구조를 습격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영문으로 1800부 이상 제작돼서 전 세계 제외공간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7, 80년대 소위 이제 보수 정권의 뿌리라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들 다 쿠데타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분리할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북한을 팔았어요. 예, 빨갱이로 하면 겁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간첩도 많이 만들어냈죠. 그때 가짜 간첩. 이 가짜 간첩 만들어내는 양산 체제 작업 달인이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이 사람도 한번 나중에 다루죠. 자, 그래서 지금 당시 신군부가 어떻게 5.18을 덮으려고 했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예, 1988년에 또 국회 청문회 있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청문회를 얼마나 조작했는지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자기들이 쿠데타를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왜 안 했겠어요. 네, 일자별로도 상황을 모두 조작했었고요. 시간도 조작하고 그리고 증언도 조작하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피의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판사, 검사, 증인석에 자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죠. 그거에 기반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청문회도 다시 따져봐야 된다. 예. 다음 뉴스 하나 기억 늦어진 거 하나 둘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위증은 무죄다라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첫날에 조윤선 전 장관은 증인 선서했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첫날 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선언서 안 하겠다고 계속 했잖아요. 네, 이런 상황, 자기가 재판으로 갈 테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선서 안 했기 때문에 효력 없다고 말할 거라고 마음 먹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이미 자기가 첫날 했는데. 네, 이미 다 영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효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미국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중요한 뉴스가 지금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있죠. 예,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관계를 계속 망쳐가고 있다는 지적을요. 또 한 번 한 겁니다. 공화당이거든요. 예. 트럼프의 당, 공화당의 상원이 외교를 담당하는군요. 외교위원장 힘 셉니다. 이 사람이 북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트럼프는 손 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트럼프는 3차 대전으로 이끌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예, 그렇죠. 전투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임기가 끝나면 국가의 격하, 지속한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억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3차 대전을 이끌 위험이 있다는 말은 미국의 정신분석자 사이에서 진작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경고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미국에서 정신분석학 사이에 나왔죠. 실제로.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의 여론조작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네. 요즘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지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댓글, 네. 댓글 공작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구분이 되고 또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 또 나온 겁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이번에 발견된, 그러니까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추적에 의해서 폭로된 플랫폼입니까?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기존의 뭡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여론 공작이 이미 생산된 기사나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그걸 그렇죠. 이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특정 기사에 대해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밝혀낸 언론닷컴의 경우에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정원이 보수 논객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형태로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기사를 거기서 이제 새로 쓰기도 하고 이 기사가 SNS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자기들이 아예 기사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네. 또 모아놓는 창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기사들 포함해서 보수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정권에 유리한 관련된 기사나 칼럼 주장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걸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링크를 걸어서 네. 이제 댓글 작업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네요. 네, 이제 미디어 네. 환경의 진화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발전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언론닷컴입니까? 네, 이름이 언론닷컴인데요. 그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을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이트나 뭐 아카이빙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 프로젝트였다라는 네. 게 어떻게 밝혀졌죠? 그 알파팀의 한 멤버에게 김성욱 씨가 합류를 제안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김성욱 씨는 이 언론닷컴을 만든 네. 분이에요. 홍보 담당자로 좀 합류를 해라.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결과 이제 그 알파팀 멤버 중에 그분이 제일 인터넷에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알파팀 내에서도 제일 알파팀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짧게. 네. 알파팀은 국정원이 최초로 이제 댓글 여러 공작을 하는 것을 실험했던 민간 조직이고 김성욱 씨는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밝혔듯이 그 외곽팀장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그런데 했었는데요. 그 알파팀 중에 한 분이 김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김 대표는 또 그 알파팀 중에 인터넷에서 잘 알던 사람에게 당신 홍보팀장을 해보지라고 제안을 했더니 네. 이분이 이제 사이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운영자도 없고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네, 돈이 어디서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 논객 70여 명이 참가를 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알파팀이 이 언론닷컴이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냐. 돈 어디서 나오냐. 네, 물어봤더니 이 김성욱 씨 말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국정원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알겠다고 했더니 김성욱 씨가 재차 너 이거 어디에 가서 말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함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주고받은 카톡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고 그게 카톡으로도 남아있다. 네. 국정원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별일을 다 했네요. 예. 근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76명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보수 관련한 글을 쓰는 분은 다 포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보수 논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비롯해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확인이 되고요. 뭐 우익 논객으로 이름났던 소설가 복골 씨,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과 뉴라이트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양동한
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뭐 송복 연세대 교수, 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KBS, MBC 현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있는 강규영 명지대 교수, 김강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조우석 평론가, 뭐 차기한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국정원에서 하니 여기다 글을 쓰세요라고 제안을 받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 여부 국정원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들은 확인을 필요한데 운영자들이야 뭐 알았겠지만. 네. 저희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몰랐을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중간책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욱 씨가 담당하는 76명을 다 섭외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합류했는지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섭외해서 한 5명 정도를 섭외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공장장도 아시지만 글 쓰는 사람 76명을 한 사이트에 섭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각자 소속들도 있고, 자기 이름값도 있고,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3,100개 글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비슷한 사진을 다 여기다가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자존심 센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제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제 추정이군요. 네. 그 추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미디어 영역에 있으면 다들 금방 이해할 텐데 이런 정도의 이름값이나 자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 매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발 옆으로 가서 네. 네. JTBC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옆으로 가는데 뒤로도 갑니다, 저희는. 네. 점프도 하고. 근데 앞으로 이걸로 해야 되겠네. 한 발 점프가 좋네. 예. 점프 좋죠. 한 발만 가면 뭐 합니까? 예. 점프 혹은 비행 해가지고, 예. 한 발 비행해서 두 발 다 떼고 비행해가지고 이게 확인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항이 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고 목적성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모인 분들이면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으면 국정원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댓글도 달고 하잖아요. 네.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이 사이트에서 특정 주장의 글들만 쫙 나왔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남아있는 글 3,1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글이 증폭하는 시기가 딱 3번 있습니다. 3번. 이 기간 중에 언제냐면 대선 직전.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당연하고 그다음에 2013년 3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 기간에 갑자기 글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거 뭐 국정원 관심사니까 또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말에 정윤회 씨가 이제 비선 실세다 이런 논란이 요거 중요하네요. 요거는 들어왔는데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좀 잠잠하게 운영이 되다가 이 시기에 갑자기 또 글이 확 증폭이 됩니다. 어떤 류의 글입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책을 막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글들이 당연히 많고 3차 핵실험 때는 뭐 종북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얘기가 많은데 이 시기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당시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이 갑자기 이제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네요. 지금 현재 김 대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김 대표는 국정원 외곽팀장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래서 이 사이트에 운영진에게 메시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하고 뭐 했는데 일단 김성욱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이 사이트의 관계자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담당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담당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근데 저희가 취재한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에 인터넷 팀이 있었고 인터넷 팀이 인터넷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서를 올렸었고 최소한 2명 이상이 인터넷 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인터넷 팀의 변희재 씨를 전담하는 담당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가 쓰는 글이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아이오라고 부르는데 아이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담당관이 있었다는. 네. 저는 감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도 하고 사찰도 하고 담당도 하고. 네. 저는 그 숫자는 제가 얘기네요. 저는 5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조진. 그 팀이 그 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감시하고 저쪽은 지원하고. 5명이 있었다고 저는 전에 들었는데 저는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고 그 얘기하니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봉주 의원이 이제 BBK 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면회를 갔는데 저하고 조진우 기자만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되는데. 면회가 자체가. 모두 다 되는데 이 두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서울구치소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화에 방해가 된다.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무슨 말인지.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 듣고 보니까 막 설득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교화에 방해가 되긴 되지. 애초 교화가 안 될 뿐이긴 한데. 이 언론닷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 진화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단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직접 보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공작 목표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까지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진화하고 업그레이드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구체적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거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거는 거의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좀 진상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 공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도. 알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더욱 업그레이드된 여론 공작의 사례로 첫 번째 등장한 게 국정원이 직접 보수 농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언론닷컴 아직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은 폐쇄됐죠. 네, 블로그들이 나와요. 서버 블로그들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2부가 바쁩니다. 정청래 의원이 직접 나오시는 바람에 순서들이 다 줄어가지고 자, 악마에서 언니로 바뀐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전환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악마에서 언니로 갑자기. 아니 악마가 꼭 남성이란 법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당했네. 오늘은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졸고 언니 악마로 해요. 그럼 언니 악마. 자, 오늘은 이겁니다. 갑자기 홍준표 대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 정리하면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 간에 한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초반에는 이거 약속 대련인가? 이런 또 한 번 이런 의혹도 있고 지금도 완전히 그런 목을 완전히 실 수는 없는데 여하간 이게 처음엔 약속 대련했다 하다가 약속 대련이었을 지언정 지금은 잼만 내려고 했잖아. 좀 꺼냈던 그 무기들이 손으로 치는 게 아니라 좀 흉계를 가지고 때리는 정도가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지금도 재판이 계속 중인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잊어먹기 쉬운데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였죠. 2015년도에 고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리스트에 한 사람이 이제 홍준표 대표고 1억 원을 줬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여기까지 다 알아요. 다 알고 오케이. 그러면 왜 1심에서는 유죄가 됐는데 이게 이제 무죄가 2심에서 돼가지고 1심에서는 이렇게 대법원에 가 있자 지금 말이죠. 왜 지금 일단 문제가 된 게 1심의 설명을 드리면 홍준표 대표가 그때 특별수사팀에서 그 몇 안 되는 기소 대상 중에 하나였던 이유가 증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을 해줬다는 윤승모 씨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 돈의 전달자가 내가 있었던 줬다고.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틀 뒤인가 인터뷰를 해서 사실 그런 일이 있었다고까지 고백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도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때 경남기업에서 9,400만 원 실제로 인출돼 있었고 그다음에 윤승모 씨의 부인이 그때 국회에 데려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장 심각한 거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이 윤승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이 받은 걸로 해라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녹취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간접 증거들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일에 대해서 윤석열 씨도 상당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성완종 고 회장이 남긴 녹취록도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있고 윤석열 씨의 얘기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1심은 1년 6개월 유죄를 선고를 했고요. 그런데 항소심에 가는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네. 다른 것도 똑같은데 이 윤석열 씨의 진술에 대해서 사실 1심 때부터 시도가 있었는데 계속 좀 기억이 완전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4년 5년 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어떤 거는. 이제 돈을 내가 어디 가서 전달했다는 건 알지. 예를 들어서 일시라든가 뭐 디테일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그 국회에서 법원에서 국회 현장 검증까지 가서 2011년도 그러니까 돈을 줬던 시점쯤에는 국회가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당신 그거 기억하고 있느냐. 기억 안 난다. 그것까지는. 그런 얘기들이 몇 개 나오니까 법원의 최종 항소심의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을 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2심에서 문제 삼아서 무죄를 낸 겁니다. 그렇죠. 내용은 똑같아요.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는 게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는 주변 간접 증거들은 많은데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꼽히는 진술이 뒤바뀐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없냐만 판단이 달라진 그렇죠. 거예요. 뭐 그건 이제 사법부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은 증거를 안 따지니까 법리만 따지니까 여기서 근데 법리만 따졌을 때 지금 새로운 정황이 이제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등장했고 서청원 의원도 등장해가지고 뭐 있다. 먼저 나온 게 순서도 이겼어요. 이거는 먼저 서청원 의원이 내가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나에게 윤석열 씨 입을 다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증거가 있노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대표가 맞받아쳤죠. 나 그거 4월 18일 날 전화한 거다. 이 4월 18일이 무슨 날이냐면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은 게 4월 9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만 했었지 본격적인 수사나 재판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재판 이루어지기 전에 왜 나가고 그러냐고 항의한 거다. 뭐 신문사 하나 가가지고 왜 이상한 인터뷰하냐 이거를 항의를 했다라고 홍준표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1라운드고 갑자기 국감장에서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가 녹취록을 갖고 있노라. 그런데 거기에는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돈을 전달한 사람들 전달한 분의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본인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녹취 파일인지 녹취록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라고 이제. 나는 갖고 있는데 왜 검찰은 안 갖고 있느냐라고 또 검찰을 뜬금없이 쪼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어디서 왔는지도 그렇게. 여기서는 그걸 따질 일이 아닌데 저는 이제 보다가 너무 황당하죠. 어디서 왔을까 궁금합니다.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2015년은 당연히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다 쓸 때니까 녹취 쉽게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청원 의원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용주 의원이 어떻게 그걸 무슨 인연이 있었어요? 서청원 의원하고 이용주 의원 사이의 관계가 뭐 연결고리가 없어요. 어디 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별도의 파일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용주 의원이 근데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걸 가졌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게 안 나오는 검찰에서 나왔나? 아니면 근데 그게 만약 검찰에 있었는데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근데 여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진술을 근데 문제는 윤석열 씨가 번복을 안 했어요. 안 했죠. 끝까지 나는 줬노라라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지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돈을 받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뒤집어 달라고. 그게 안 뒤집으면 왜 내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세요? 그래요? 하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홍준표 대표의 측근들이 전화를 걸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 본인마저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면 이건 아무래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냐라고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법관들의 심증 이거 돈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판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라라고 항소심으로 되돌려보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법 이런 건 다 필요 없나 봐요. 이게 이 폭로를 한 사람들도 생각해 보면 이 법적으로 중요 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검찰에 내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아니 그거는 이제 결정적으로 자기가
돋보일 때 혹은 이 국면이 이게 정치권이라는 게 정말 명백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정반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제법 그럴듯하게 주장해가지고 물타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국면에 등장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이용주 의원이. 예. 사법적인 처리를 더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래서 변호사들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돼요. 정치를 하면. 그래 정치 안 할게요. 법이 더 중요하지 지금.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나오긴 나올 거라고 보는데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을 들어보니. 사실 들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초반부터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 전화를 했다면 지금 이용주 의원이 말이 사실이면 위기입니다. 두 번 전화를 한 거죠. 최소한. 최소한 2번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용주 의원의 말이 그리고 실제 그런 물증이 있다면 홍준표 대표는 위기에 처해야 됩니다. 사법적인 걸 그러니까 사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거 대표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살짝 발을 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최고 인기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다스송 들으셨죠? 예. 아침마다 저희가 이 송을 틀고 국민체조 하듯이 어깨를 펴고 근육을 푼 다음에 예. 이 노래가 이 음악이 독일에서도 유행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독일어로 다스가 뭔가 하면은 디스거든요. 디스. 예. 바스 다스 하면 what is this 이래 되는 게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하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제 독일어는 그렇게 되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보셨죠? 국감장에서. 저 대검 때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려고. 아직 아끼고 계시군요. 예,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계신데. 답변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후원금 다 찬 줄 알고 후원금을 안 내가지고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혹시 방송 나와서 전화 좀 왔습니까?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네. 전화만 오고 돈을 안 내고. 아니요. 전화도 오고 전화 거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맙게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 찼군요. 예. 아직 다 차지 않았다. 예, 갈 길이 멉니다. 혹시 갈 길이 멀다고 하는 애절한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항상 금방 다 찼잖아요. 오히려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 시절에 그쪽으로 몰아줘라 해가지고 배부른 척 하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후원금이 많이 또 비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 금방금방 차시는 분인데. 자, 일단 국감에서는 신문지 깔고 누우셔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검색해 보셨죠? 바로 검색한 게 아니고 질문하고 점심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에 누가 이제 그 옆에 정천 의원이 지금 실검 1위다라고 이제 저보고 알려줘가지고 열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어봤는데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검색하는 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안 되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 발언하기 전부터 검색하기 시작해가지고 발언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나 끊임없이 검색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요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의식하지 않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8월 31일 날에 부산고법에서 너무 좁다라고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불하라 돼가지고 이렇게 줄 소송이 이어지면 한 700억 이상 정부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한번 따져야 되겠다 이랬는데 신문지까지는 준비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이제 거론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런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면적을 쓰고 있는 그리고 밑에는 또 온돌까지 깔려 있는 전기 온돌까지 이제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이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니까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관밀수송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석방을 갖다가 적게 한 거예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1.6, 1.7배 그 정원의 이상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명 있는 방에서는 신문지 한 장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온다, 한 사람당. 거기서 이제 한 사람에게 그 1인용 매트를 지급하거든요. 3단 이게 펼치면 두터운 요가 되는 두께 한 5cm 이상의 그 매트를 지급을 하는데 그 매트에 2명이 잡니다. 아, 2명이 자요? 1인용 매트에 2명이 잡니다. 그러니까 1인용 매트가 석장 깔린 방에 6명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예, 근데. 그게 원인 제공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1인용 매트 5개 깔고 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2장씩 겹쳐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온도를 해줍니까? 예. 사실 그 교도소 안에서 저도 있어봤지만은 교도소 안에서는 겨울에 바닥이 춥잖아요. 예, 그 머리맡에 물 담가두면은 그 이제 물 한 그릇 놔두면 그 아침에 보면 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플라스틱통에 넣어가지고 그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그걸 껴안고, 추우니까. 껴안고 이제 그 난방을 유지하는데 바닥에다가 온도를 깔아놨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오늘 여기 처음 제가 공개를 하는데 전용 접견실이 있어요. 아, 따로 전용 접견실을 만들어줬어요? 예, 변호사 접견실을 갖다가 변호사 접견실이 부족해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쓰는 전용 접견실. 언제나 와서 쓸 수 있어요. 대기 없이. 사실상 뭐 그 종일 그게 왔다가 그 하루 2번 면회한다는 얘기는 거기 가 있다는 얘기죠. 시간 제한이 없거든요. 변호사는. 저도 가봤지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좁지 않고 따로 이제 왜냐하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와서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때 피의자 접견을 해야 되니까 시간 제약도 없고 상대적으로 편한데 근데 기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근데 그런 대기 시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어라고 아예 따로 만들어줬다. 그래 전용. 다른 사람이 쓰지 않고 딱 혼자만 쓰는 전용 변호사 접견실도 갖고 있어요. 그럼 거기 와서 2주 하루 종일 그냥. 그렇죠. 참네. 아니 뭐 군대 보냈는데 부대 앞에다가 방 하나 얻어놓고 그래서 하루에 한 2번씩 나와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외출. 뭐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업체가 이 기본적인 상황을 거의 모른 채 친박 쪽에서 준 자료만 들고. 그쪽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고 실패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문지 퍼포먼스를 하고 본인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는지 검색하신 분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국감 얘기 나와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태블릿 PC 또 들고 나왔어요. 김진태 의원이. 근데 거기 들고 나올 걸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또 후드로 펴가지고. 사실 이 태블릿 PC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결정적인 변곡점이죠. 1년이 됐네요. 10월 24일이었으니까 1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는 실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나오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최순실, 정호성 다 입을 열었어요. 특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자살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된 거니까 이제 와서는 이 증거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태블릿 PC만 없다면은 모든 걸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없애면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물론 결정적인 증거지만 근데 그거 없어진다. 호적 지우면 사람 없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게다가 그 지우는 노력도 매번 실패해요. 지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 기록을 가지고 그걸 문서를 작성한 기록이다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폴더가 만들어진 시점을 가지고 파일이 만드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거 안에 사진 폴더에는 최순실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열어보면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캐시라고 하는. 그 캐시 파일로 남는데 그걸 갖다 사진으로 혼동해 가지고 사진이 1,000몇백 장 있는데 그중에 최순실 거는 몇 장밖에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가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컴맹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컴맹인데 컴맹이면 가만히 있어야죠. 본인이 네.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 모를 정도의 컴맹이다. 혹은 알면서도 친박 진영을 이제 결속시키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칸트가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걸 알면 반은 해결된 거예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그 상황이 딱 맞는 겁니다. 이것도 모른 채 이런 주장을 하나? 국감에서 굉장히 세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한글 파일을 갖다가 네. 아니 드레스덴 연설이 2014년인데 네. 이제 그걸 이제 2016년 10월 18일 날 열어본 걸로 돼 있는데 네. 그 열어본 그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입수한 그 열어본 시각이 오후 5시경인데 네. 그게는 마지막 열어본 시각으로 오전 8시로 나와 있어가지고 9시간 시차가 있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아봤어요. 전문가에게 네. 물어보니까 한큰 뷰어의 그 내부 기록은 네. 그 영국 표준시, 그리니지 표준시로 되기 때문에 9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해줬는데도 아니라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JTBC에서 이걸 이제 그 폭로하기 전에 열어봤을 거 아닙니까? 열어봤는데 JTBC에서도 오후 5시에 열어봤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실제 오후 5시에 열어봤다고 주장하고 검찰도 그렇게 쭉 기록이 돼 있는데 태블릿 PC에는 그보다 9시간 일찍 그 시간이 기록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열어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 시차가 나니까 김진태 의원은 이거 뭐 조작된 거다. 그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한글을 읽는 프로그램은 그 시각 기록을 영국 표준 시각으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열어봤다 그러면 지금 8시니까 어제 밤 11시에 열어본 걸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한글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한글에다가 그러니까 따져야 될 거를. 항의하려면 한큰 뷰어에다가 항의를 해야죠. 그렇죠. 왜 그렇게 설정했느냐. 그 기준이 있겠죠. 전 세계에서 쓰니까. 네, 그렇겠죠. 예, 전 세계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니까 아마 한컴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교민 다 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기준을 아마 일부러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했냐, 이 조작이라고, 예. 김진태 의원이 주장을 하다가, 노회찬 대표님에게 혼이 났죠. 혼이 났는데도 계속 주장했어요. 뭐 그 뒤에는 제가 그래서 제가 틀렸으면은 제가 사과하겠다. 예. 근데 그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 틀린 게 확인되면은 저한테도 사과하고 그 따져 물었던 서울지검 3차장에게도 사과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합니까? 예? 사과합니까? 안 하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이제. 예. 저희가 2부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아마 지금 친박이 좀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예. 당내에서도. 그래서 친박 스스로 당내에 있는 친박 코너에 몰린 친박들을 위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를 믿고 싶은 노년층에게 봐라, 이렇게 JTBC 태블릿이 가짜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네. 그분들을 향한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실제 뭐 그런 노년층한테 돌아가는 카톡에는 그렇게 왜 국감에서 벌써 이런 게 나왔다고 조작된 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보면은 뭐 닐 암스트롱입니까? 예. 달 착륙 안 했더라. 예. 그거 다 조작이라더라. 를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예.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라고. 예.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니까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컴맹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친박들이 노력하는 사이에 그 중에 홍준표 대표가 그 서청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세력을 척결한다고 서청원 대표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 쪽에서 반박을 하기를 무슨 소리냐. 당신이 큰일 났다. 홍준표 대표. 당신이 지금 재판에 대법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결정적인 당신이 이제 나한테 일종의 로비를 한 거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촉발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언론에 그 후에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는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국회 주변에서는 9월 초로 저는 들었는데 9월 초에 지금 문제의 두 분이 만나가지고 홍준표 서청원. 예, 그래서 그쪽에서 홍 대표 쪽에다가 그런 녹취록 사실까지 존재하고 있다. 나를 치려고 하면 나도 치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격하게 충돌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미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돌았어요 그때. 예, 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민의당의 모 인사에게 그쪽에서 녹취록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진작부터 이거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저는 전에 들었어요. 여의도 내에서는. 이분들이 보면은, 하여튼 저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전화를 어떻게, 서로 간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내용도 듣기 전에 녹음할 준비를 한 거잖아요.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기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막 몰래 녹음해서 기록하고, 또 몰래 엿들어가지고 기록하고. 그렇잖아요. 언제 써먹을지 모른다고. 그렇죠. 이게 또 몰래 댓글로 이렇게 기록하고 남의 그게 들어가가지고 뭐 기록 문화가 굉장히 융성한 그런 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바람직한 분들이네요. 예. 우리가 기록 문화가 약한데 이분들은 거기에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우리가. 그 녹취가 친박 사이드에서 나와서 국민의당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고 지금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미 진작에 소문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마침 또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서청원 의원이 성완종 언급하면서 이게 불거졌는데 그러자 하루 이틀 있다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으니까 이용주 의원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아서 글로 쿠션 맞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는 진작에 9월 달부터 돼 있었다. 그리고 뭐 그게 없는데 있다고 같은 당도 아니고 다른 당에서 그 녹취록이 없는데 있다 또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러던데 뭐 이때던데 이렇게 해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죠. 아니죠. 갖고 있어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 제1야당의 대표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도 뭐 그런 얘기 들은 바 있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예. 이게 나왔으니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9월에 진작에 있었구나. 만약에 이런 자료가 있다면 물론 정치권이라는 게 원래 과장을 좀 합니다. 상대방 쫄라고. 과장을 좀 하긴 하는데 이 정도로 세게 나갈 정도면은 실제 그런 녹취록이 있다가 보고 그런 녹취록이 나오면 홍준표 대표의 법리적인 미래 말고 법적인 미래 말고 정치적인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우선 법리적으로도 그 내용에 따라서 위증을 하도록 결정적으로 윤모 씨가 말을 바꿔가지고 1심에서 유죄였는데 당사자가 말을 바꿔서 이제 2심에서 무죄가 된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진 않았다고 저희가 2부에서 따졌는데 그 진술이 의심스럽다고 믿지 못해서 판단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해버린 판단을 건데 재판부가 바꾼 거죠. 근데 그게 이 위증을 갖다가 위증하도록 회유하거나 교사한 것은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은 문제가 되는 건데 여하튼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친박들을 홍준표 대표가 쳐내고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오고 이런 수순에서 이제 첫 결단을 내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되칙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치적으로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현재 상황은 사자성어로 하면 풍전등화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게 꺼질지
아니면 견딜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청원 의원으로 이제 상징되는 친박 쪽이 만약에 홍준표 대표를 아예 지금 쳐내려고 하는 듯한 워딩이잖아요. 예, 대표 체제 끝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죽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죽느냐 죽이느냐 뭐 이런 서로가 그런 상황에. 정우택 대표도 홍준표 대표 측에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좀 발언을 보면.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러면 정우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거나 혹은 비대위 대표가 누군가가 된다면 비상체제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등불이 끄지면 그렇겠죠.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 탈당반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 그분들이 원래는 그 난파선에서 나와서 구명정에 올라탄 분들인데, 예. 구명정이 시원찮다고 얘기하고 다시 난파선에 올라타려는. 예. 근데 올라타려고 막 가는데 배가 침몰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배 타고 있다가 큰 배로 다시 갈까 그랬는데 큰 배가 막 침몰하려고 하니까 다시 작은 배에 남아 있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지금 그래서 뭐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사이에 국민의당에서는 그러면 남은 사람들 우리한테 와 막 하다가 거기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뭐 당을 통합한다고 원래는 했으니까 또 통합 아니고서는 잘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그 방식이고 그런데 그 통합은 이미 불가능한 걸로 판단난 거라고 저는 보이죠. 안철수 대표가 물러섰죠. 예. 통합하자는 게 아니고 예. 사이좋게 지내서 예. 그런 가능성을 높여보자. 뭐. 청원했다가 안 되니까 뭐 결혼하자는 건 꼭 아니었고 뭐 데이트나 합시다 뭐 이런 거죠. 데이트를 많이 해야 한다. 예. 예. 데이트 아니더라도 자주 봅시다. 뭐 이런 데이트 거죠. 아니더라도 자주 봅시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예. 정책연대 이런 거죠. 예. 정책연대를 한다는 얘기는 뭐 쭉 해왔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나비 효과 같은 것이 또 한 번의 나비 효과는 뭐냐면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런 바른정당과의 통합 그리고 바른정당 쪽에서 소위 햇볕 정책에 대해 폐기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또 기분이 상했을 거 아닙니까. 호남계 의원들이. 그분들은 또 다시 민주당하고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속 뭐 다음 총선 때까지 이 모든 얘기들이 계속해서 재방송되고 또 되고 뭐 추석 설이 올 때마다 되는 재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당장은 아무도 안 움직일 것이다 결국은. 아니요. 바른정당 쪽에서 가는 사람들은 좀 있겠죠 아마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사람들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있죠. 예. 있는데 그분들도 점점 규모가 적어지고 가는 시점이 조금씩 이렇게 미뤄지고 연기되고 있는데 몇 개의 고비는 있죠. 11월 13일 날 이제 바른당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가느냐 아니면 그 이후에 가느냐. 근데 그 전에 갈 걸로 보였는데 지금 가려고 하는 그쪽에서 지금 이제 사돈집 내외 간에 지금 이혼하니 마니 뭐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미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뤄지고 있는데 자칫하면 11월 13일도 넘길 수 있다.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바른당 안에서 이제 일종의 뭐 별거라기보다는 방을 따로 쓰는 이제 그러나 한 집에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색한 동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있으면 국민의당하고도 얘기는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그렇게 다급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민주당과 그 동기동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혹은 뭐 호남계 혹은 뭐 친한계가 아닌 분들이 민주당으로 뭐 갑자기 합친다든가 이런 일도 사실은 급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예. 이게 꼬리를 무는 거라 이 정계 개편 자체가. 여기에 키는 소위 이용주 의원이 갖고 있다고 하는 녹취록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뭐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휘저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 자유한국당도 탄핵 당한 셈이거든요.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의석도 꽤 많고 이러다 보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꼭 이제 뭐 부자망해도 3년 간다고 바로 이렇게 당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해체 과정으로 돌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돌입했다.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재건해가지고 혹은 복원되어가지고 거기서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대선 후보를 내고 뭐 다음 대선에 한 축이 되는 상황이 안 온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무너진 거대한 건물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다 무너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저 부분을 갖다가 누가 차지하느냐, 네. 누가 다시 다른 기둥을 세우고 재규합하느냐의 문제가 그걸 통한 쟁탈전이 지금도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정의당은 뭐 가는 길을 가야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새를 불려가는 스스로. 정의당은 새를 불려갈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저는 정계 개편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속에서 유일한 어떤 진보의 축으로서 네. 역할을 갖다가 더 좀 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참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네. 마치려고 하다가 요건 코멘트를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제 네. 청와대 초대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산별노조 개별 초대에 대해서도 뭐 거절하고 요 대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 뭐 사실은 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실무적인 대화가 안 나오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과 이제 일반 여론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우리가 들릴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제 국감 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네.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그 자세한 내막을 실제 네.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보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뒷얘기 좀 있겠죠 아마. 예. 있는데 일단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니까 밥 먹는데 들러리 쓰기 싫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얘기 먼저 하자. 네. 라고 제안해서 일부를 얘기하는 걸로 하고 뒤에 2부를 밥 먹는 걸로. 해서 네. 일부는 참석하는 걸 합의가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네. 참석하자 하니까. 산별노조도 오자. 그래가지고. 예. 우리는 16개인데 16개 다 가야 되겠다 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40-50명 되니까. 네. 대화가 안 되니까. 5개 산별만 오라 뭐 이러면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책임이 어디에 있든 그 이유로 안 됐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건데 네. 그러면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도 밥 먹는 문제의 의전이나 격식 때문에 더 중요한 대화까지도 파토가 난다면 파토가 난다면 파토 예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전문용어로 썼나요 제가? 네 순식간에 전문용어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저도 민주노총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겁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뭔가 뭐 뒷이야기가 오가다가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뭐 생각했던 기준과 다른 점이 있었겠죠. 네. 좀 파악해 주시고. 노사정 그 대화를 위한 그동안의 과정에 많은 그 문제의식을 또는 피해의식을 민주노총이 가지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적극적인 좀 대화를 거부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민주노총에게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네. 그날 뭐 대통령과 만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징적인 행위인데 어쨌든 아쉽게 됐고 요거는 근데 당사자들 예, 연결해가지고 해보기를 하고 갑자기 또 정의당은 또 가까우니까 민주노총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후원금이 아직도 다 차지 않았다고 하는 애절한 눈빛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 파토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과학. 예. 과학을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지난주에는 이제 노벨상을 이그노벨상. 예, 이그 노벨상을 패러디한 이그 노벨상 예, 수상자들 쭉 소개해 주셨고 재밌었어요. 예. 좀 말이 많더라고요. 재밌었다고. 예. 말이 많더라고요라고 자기 자랑을 빵빵 터졌다고 뭐. 예. 자, 오늘은 뭡니까 주제가? 오늘은 좀 진지한 과학 얘기하려고요. 지난주 빵 터져 성공시켰으니까.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네. 네. 일단 부담을 덜고 이그 노벨상 말고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노벨상. 네. 예. 진짜 노벨상이 올해 이미 수상됐으니까. 예, 다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과학상 얘기만 살짝 드리면 과학상 세 가지 분야가 있죠. 물리, 화학, 물리, 화학, 생리의학상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이게 되게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네. 특히 뭐 생리의학성, 이의학성 이런 데는 그냥 읽어만 드리면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물체가 지구의 하루 자전 주기에 맞춰 24시간 생체 시계가 돌아간다는 걸 분자 메커니즘을 통해 통제된다는 게 규명됐다는데 그거 그 분자 메커니즘까지 가야 됩니까?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인류 탄생 이래로 다 아는 건데 그걸 또. 그러니까요. 근데 과학은 이제 뻔하고 당연한 걸 어쨌든 규명한다는 게 목적이라 뭐 그런 게 아닌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화학상은 굉장히 좋은 현미경을 만드신 분들이 받으셨어요. 저온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아야죠. 예. 네. 이게 용액 내 생체 분자 구조 결정을 고화질로 영상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네요. 듣기에도. 네. 요 정도만 알면 되죠, 우리는. 듣기에도 좋은 것 같으니까. 예. 더 들으면 오히려 헷갈릴 뿐. 예. 불만 없습니다. 네. 좋은 현미경 개발했으면 상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물리상이군요. 그러면. 예, 물리상인데 이 물리상은 중력파 검출을 2015년에 검출. 중력파. 이게 저는 중력파 얘기 나올 때마다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라는 생각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생각해낸 개념이거든요. 이건 개념. 혼자 그냥 상상하면서 막 개념을 이게 이렇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서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네. 매번 재확인되고. 근데 이게 개념이라는 게 상상을 통해 찾아낸 개념이라는 게 이게 이 양반은 상상으로도 찾았는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나중에 잘 이해가 안 가. 중력파라는 게 저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제 물이 있는데 돌을 던지면 우리 눈에 보이는 물결이 파져나가잖아요. 네. 이게 파동이죠, 파동. 네. 그런데 우주 공간에도 그런 파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중력 파동.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그런가 싶은데 그게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로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막 물결 치듯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결처럼. 그런 얘기죠. 이게 말로 들으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아인슈타인이 진정한 천재이다. 그렇죠.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런 발상을 하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식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개념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논문을 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공식으로만 나온 거를 발견한 거죠. 예,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하나의 개라는 게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게? 일단 이건 다 이해하시는 걸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3차원의 인지 경험으로는 상상해낼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뭐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라 한 위차원에서 봐야만 이거를 조망할 수 있는 거라 아인슈타인이 천재. 5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죠.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3차원에 살아서 2차원 금방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희가 이제 과학자들이 한 얘기 뭐냐면 이해할 수는 없고 자꾸 듣다 보면 이해하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공간은 이런 공간 아니냐 했는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다.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이 합쳐져 있다는 건 이제 수학으로 보자면 이걸 이제 양쪽 변을 이퀄로 놓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이게 뭐 자세한. 어떻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시간과 공간이 짬뽕돼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나중에 이해한 것처럼 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한 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데 진짜 이해하기는 아인슈타인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근데 중력파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중력파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력이 이제 퍼져 있는데 우주 전체 거기에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결이 치는 겁니다. 물결이 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이 중력파는 우리가 움직일 때로 다 조금씩 요동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론상으로는. 예, 물론 전혀 알 수는 없고 검증기로 검출할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는 요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걸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엄청나게 큰 중력이 뻥 하고 움직였을 때 질량이 그때만 이제 그 요동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관측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었죠. 근데 그 관측이 된 거죠. 그렇죠. 뭘로 관측을 했냐면 2015년 관측은 블랙홀 두 개가 충돌한 상황이었어요. 블랙홀 두 개가. 일단 말 자체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만 심지어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블랙홀 태양 질량의 36배와 29배인 블랙홀 2개가 부딪힌 순간에 0.15초 동안 중력이 파가 이제 뻗어나온 겁니다. 뻗어나온 걸 13억 년 후에 우리가 관측한 그렇죠.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이 상황이죠. 이건 뭐 사람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맞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관측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관측해낸 사람은 이번에 상세 받은 분은 3분인데 킵손 교수라고 인터스텔라 때 자문이라고 이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라이너 바이스 MIT 명예교수, 베리 베리시 칼텍 명예교수가 이제 3분이 공동 수상을 하셨고. 그렇군요. 네, 킵손은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 이게 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이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검출하고 관련된 분들인데요. 이 검출도 어떻게 하냐면 길이 4km짜리 양쪽으로 4km짜리 양쪽으로 L자 모양으로 된 검출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레이저 광선을 써가지고 계속 거울이 양쪽에 있거든요. 거울이 반사되는 그 레이저의 그 궤적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렇죠. 궤적이 정확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길이하고. 요게 아주 조금 흔들리는 순간을 잡아서 중력파가 거기서 지나가니까 닿았다. 네네. 지나갔다를 찾아낸 거구나.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게 뭐냐면 옆에 뭐 트럭 지나고 사람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땅이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니까. 다 구분해내야 되는 거니까 보통 정밀한 기계가 아닌데 요걸 미국에서 이제 2개를 만들어 놓고 2개가 이제 동시에 검출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2분밖에 남았는데 그 2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또 8월 달에 뭘 관측했냐면 이게 인류 과학 역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번엔 블랙홀이 아니고 중성자별 2개가 부딪히는 거를 가지고 이 중력파를 검출했는데 중력파뿐만 아니고 이게 블랙홀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빛이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중성자별은 부딪힐 때 눈으로 보는 빛이 나오고 감마선, X선 다 나오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최초로. 우리 전문대에서. 우리 전문 연구진이. 물론 이제 이런 기계를 쓴 거지만. 이분들은 왜 노벨상을 못 받았나요? 일단은 얼마 안 돼서 못 받았기도 했겠지만 아직. 요거 밀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중력파 검출이란 거는 일단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훨씬 자세한 뭔가 오감 관측이란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이미 지났으니까. 일단 거기는 누가 먹었기 때문에 검출 자체는. 이쪽 바닥은 조금 좀 받긴 힘들어요. 새로 받기는.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다 돈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과학과 관련된 투자들은 항상 이걸 상업화를 했냐 못했냐 가지고 그렇죠. 따지는 게 많아요. 많죠. 이번에 우리 독자적으로 달 착륙하겠다고 로켓 개발하는 거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MBC가 이거 상업화 실패하고 있다. 다착륙 로켓을 상업화한다는 게 지금 어떻게 가능합니까 쉽게? 그리고 벌써 상업화 될 때도 아직 만들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상업 논리로만 생각하는 것도 군사정권 시절의 얘기거든요. 진짜. 이거 다 돈 안 돼요. L차 4km씩 만들어가지고 무슨 중력파를 검출한다고 우리가 돈이 됩니까? 과학에 대한 접근 자체가 아직도 원시적이에요. 우리가. 시대에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고 좀 긴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원종우 씨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또 기사 재배치는 있었다는 사례 저희가 짧게 미니로 정청래 전 의원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스튜디오에 지금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진실인 정청래입니다. 아니 3, 4분만 할 건데 여기 직접 오셨어요. 아니 우리 집에서 여기 가까워요. 교통방송. 그래서 건너편에 교회 있잖아요. 상암동 교회. 네. 제가 그 교회 권사거든요. 이 위치도 잘 알고 매주 오는 길이라서 아침에 잠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전화나 걸어오는 거리랑 비슷하다고 그냥 걸어서 갑자기 돌발 출연을 하셨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2년 전 국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밴드 3년 전. 3년 전입니까? 2014년 10월. 밴드하고 카톡이 사찰을 받고 있다. 꽤 큰 뉴스였습니다 그때. 많이 떠들었고 그때 이제 다음 그 대표도 와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재발 방지 약속하고.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그 국면에서 한 가지를 이제 이것도 지적했지만 한 가지를 더 지적했는 게 뭐였냐면 내비게이션 역시 전 국민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6개 업체가 있나요, 의원님? 네, 그때 6개 업체였습니다. 6개 업체에 사실상 정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4천만 명 가까이 가입자가 되는 그 내비게이션을 전 국민을 상대로 검색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빼갔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이제 사실을 발견해내고 국감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경찰청장이었죠, 당시에. 예. 네, 경찰청장이었고요. 경찰청이냐 사찰청이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질문했던 건데요. 내용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병헌 네. 그리고 아들 유대균 씨 네. 이를 이제 잡아야 된다. 온통 난리였었는데 유병헌 씨가 송치죄에 나타난 첩보가 있다. 그래서 송치골 같은 송치죄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키워드 검색 3개 하고 그 아들 유대균 씨가 서울 언남초등학교 주변에 나타났다. 이런 첩보가 있었나 봐요. 언남초등학교. 이 4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친 사람들 전 국민 상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청장에게 질의를 했고 경찰청장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당사자거나 당사자의 주변의 인물이거나 몇백 명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을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고 실제 그게 굉장히 당시에 이제 그 카톡이라든가 밴드 사찰과 맞물려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의 모든 영역에 사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어요. 크게 사건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요.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 4가지 키워드는 전 국민 누구나 다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4가지 키워드를 친 사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차 목적지, 3차 목적지. 그러니까요. 이것까지 다 사찰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톡은 무슨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카톡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카톡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카톡의 사람과 꼭 카톡을 했던 다른 제2, 제3자들까지 모두 다 사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사람의 카톡을 또다시 또 열어보고 그 사람과 대화한 사람을 또다시 열어보고 이렇게 이제 그 혐의에 국한해서 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실상 정무원을 상대로 한 사찰을 마찬가지로 했다.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님은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기사가 200개가 넘게 났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일단 실검이 안 올라와요. 내비게이션 사찰 보통 이게 실검이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기사가 200개 이상이 쏟아졌거든요. 국감에서 200개 이상이 쏟아지는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대박이라는 거죠. 국감에서 화제가 분명히 됐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잘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기사가 많이 나는지 찾아도 보고 아니 검색어도 안 올라오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와요. 게다가 검색 실검에도 안 올라오고.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죠? 억울하셨죠? 억울하고 분했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은 잘못 걸린 거죠. 이분은 뭐 기사가 그렇게 중요도 있게 취급이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너무 억울해. 그래서 밤새 찾아본 거야. 캡처하고 어디가 있나. 그래서 드디어 새벽 2시 14분에 제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이버 다음을 다 들어가서 봤어요. 주요 기사 어디에도 없어요. 네. 뭐 이렇게 댓글 많이 읽어본 기사 1등부터 30등까지도 없고 댓글 많은 기사도 댓글 없고 많은 기사에도 1등부터 30등까지 없고 관련 기사 연결돼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없고 검색어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 알고 보니 요약하죠. 네. 이거 얘기하면 30분 넘어가니까 요약하니 30분 넘게 해도 됩니다. 아니, 저희 딴 거 해야 돼. 의원님 미인인데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빨리 끝내야 돼, 이제. IT 기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치 기사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 나온다고 IT 기사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기사를 잘못 처리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200개 기사 중에서. 그거는 댓글이 971개가 달렸어요. 다 IT로 기사를 하는데 하나가 정치 쪽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댓글 그거라도 그 기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 경제본사를 취재한 연합뉴스 기사가 어제 포탈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근무한 지 10년 넘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보안팀 관계자 인터뷰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 직원들이 동요하거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다스 측의 우려. 경제도 어려운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너무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근 관계자의 안타까움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라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취재가 먼저 전제되고 그런 잘못된 주장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닐지 모른다는 취재의 전부가 보안 관계자가 10년 동안 못 봤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협력업체도 아니고 진실의 파편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인근업체의 누군가가 기업 흔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걸 보도하는 게 어떤 뉴스적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전직 대통령이 연루했다는 의혹이 있는 천억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혹은 사실이었다. 그걸 밝히는 게 언론의 본령 아닙니까? 적어도 이 시점에는 개인적으로 참 이상한 기사였습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다스 누구 겁니까? 네, 어제도 국감장에서 다스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었는데요.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한 대출을 12년 만에 10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현재 다스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은 모두 664억 원입니다. 2004년에 60억 원을 대출했었는데요. 12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 뭐 여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에 특혜가 있다 없다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서로 맞물린 거긴 한데 어쨌든 다스는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예. 신용 상태도 좋아졌어요. 거기 따라서 이렇게 이자도 떨궈주고 뭐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북미 또는 뭐 체코 해외 법인들은 당연히 연대 보증을 요구하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생업체잖아요. 네, 그런 게 없었다는 네, 거죠. 해외 업체들이 망하면 대출은 날아가는 거고 일부러 망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네. 아니면 그런 사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연대 보증을 요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뉴스 혹은 이 국감에서의 질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 의혹, 다스에 대해서 언론, 그리고 정치권이, 일반 시민들의 관심, 높아지는 관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그런 지경에 도달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게 뭐 큰 비리가 밝혀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예, 언론도 네,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스는 누굽니까? 이 댓글 운동을 벌여가는 가운데 아침마다 과거에 이제 국민 체조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렇죠. 띠리리리리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습니다. 그거 들으면 자동으로 팔다리 올라가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다스 관련해서도 국민 다스 체조송을 만들어서 이 노래가 들리면 즉시 게시판 앞으로 달려가지고 다스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무조건 반사를 일으키기 위한 송을 만들었어요. 일단 들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점점 이제 모든 숫자가 다스로 바뀌어요. 네. 첫 번째 잘 들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아니고 다스 하고 점 나오고 네. 두 번째는 다스 두 번 나오고 예. 점점 다스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제가 생각해냈죠. 제작은 저희 PD. 예, 제작을.
저희 책임 PD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국민 체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통의 국민 체조성에다가 다섯을 다수로 바꿔가지고 전 국민이 뒤로 쫙 있거든요. 1분 정도. 하나라도 댓글 많은 기사에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순위를 따져보니까 6위에 랭크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해버렸어요. 순위에도, 그러니까 하나가 우연히 삐져나갔나 봐요. 아니면 기사가 나중에 나왔거나. 하나는 잘못 처리했겠지. 어쨌든 키핑을 못한 거예요. 그 기사는 971개의 댓글이 달려서 그날 달린 기사 중에 6위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리스트 30, 또 반가운 마음에 찾아봤는데 그 댓글을 딱 우연히 찾은 사람들만 댓글을 단 것이고 기사를 발견한 사람들만 순위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전화해서 항의를 한 거죠. 네.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와서 해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상당히 겸연쩍은 표정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IT 분야에 처방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원님 요것만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는 스포츠 연예 기사만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례는 이미 3년 전에 물론 의원님 개인한테 와서만 그 누군가가 배달해가지고 그 뉴스를 사과를 전했을 뿐 그러니까 모르죠. 의원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자의적으로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비상식적인 행위니까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축구연맹 그 기사 재배치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안 보이는데 IT 분야 이런 데 처방하는 같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해가 당사자가 누구냐. 국정원 같은 곳이거나 사정기관 혹은 뭐 정부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 뉴스가 정부에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예 기사 아닌데도 있었다. 해명과 다르다 지금. 두 번째는 네이버한테 그럴 기사를 재배치하도록 축구야. 프로축구 연맹에서 했다고 쳐요. 누구냐 있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사 재배치가 아니라 뭐 순위 노출이라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잠시 연결해서 3분만 하려고 했는데 직접 나와서 10분 가까이 시간을 까먹고. 하여튼 그 당시 제가 엄청 분했는데 이렇게 네. 억울하게 당하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님도 이 정도였는데 그런 기사가 이거 하나밖에 밝혀지지 않고 지나간 사례가 과연 없겠는가. 예. 의원님 나가주세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정청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 미니로 해요 그냥. 네. 예정에 없던 불쑥 등장한 의원님 덕분에 미니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만 하고 맞습니까? 요거만 하려고 했는데 네. 코앞에 사시거든요. 코앞에. 예. 정말로. 예. 네, 뭐 시사인 장충기 문자 기사도 그랬었고요. 네. 사실은 그런 의혹들은 여러 차례 아주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충기 네. 사장하고는 직접 통화해서 이 사실관계를 밝혀주지 않을 테지만 이분은 이런 적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거 3년 전에 주장도 했고요. 팟캐스트 같은 데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 사실관계도 인정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 회사가 무슨 잘못이겠는가. 이건 뒤에 그 압력을 행사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의원님 개인선에서 예, 마무리한 건이 있긴 하지만 자 다음이요. 물어봐야 된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네, 5.18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에 5.18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가 북한 개입설을 해외에 전파하려고 한 시도가 확인됐다라고 MBN이 보도했습니다. 5.18 직후에 국보위가 당시 외무부를 통해서 해외에 뿌린 자료집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초안 자료집만 보더라도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최종본에 보면 고정 간첩과 용공 불순분자가 등장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신원 미상의 청년이 시위대를 선동해서 무기구조를 습격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영문으로 1800부 이상 제작돼서 전 세계 제휴공간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7, 80년대 소위 이제 보수 정권에 뿌리라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들 다 쿠데타로 집권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분리할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북한을 팔았어요. 예, 빨갱이로 하면 겁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간첩도 많이 만들어냈죠. 그때 가짜 간첩. 이 가짜 간첩 만들어내는 양산체제 작업 달인이 김기춘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이 사안도 한번 나중에 다루죠. 자, 그래서
지금 당시 신군부가 어떻게 5.18을 덮으라고 했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네,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예, 1988년에 또 국회 청문회 있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청문회를 얼마나 조작했는지에 대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자기들이 구태타를 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왜 안 했겠어요. 네, 일자별로도 상황을 모두 조작했었고요. 시간도 조작하고 그리고 증언도 조작하고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범이 피의자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판사, 검사, 증인석에 자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했겠죠. 그거에 기반한 청문회였기 때문에 청문회도 다시 따져봐야 된다. 예. 다음 뉴스 하나 기억 늦어진 거 하나 둘 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은 위증은 무죄다라고 주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첫날에 조윤선 전 장관은 증인 선서했었었고요. 이 노래가 뒤에가 그냥 계속 다스밖에 안 나오는데요. 다스합니다. 자, 다스 최조성 저희가 매일 틀어드리겠습니다. 다스가 또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요.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2012년 12월에 발각되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묘연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의혹이 많았는데 대선 직전,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마지막 토론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요, 검찰이 수사에 다시 들어간 건데요. 경찰이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분 뒤에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이 모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했다라고 검찰이 보고요. 관련된 수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복잡하게 지금 좀 사실관계를 전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선 3일 전에 그리고 마지막 토론의 날 경찰이 발표를 합니다. 예, 댓글 사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네,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 개뻥이죠. 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는 아주 이례적인 발표를 중간 했습니다. 수사 발표를 이런 게 한 적도 없고. 예, 그리고 국정원도 바로 이어서 보도자를 냅니다. 민주당을 특정해가지고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 발표가 있고 민주당 국정원은 10분 있다가 또 발표를 해요. 민현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저도 이때 시발단 얘기해가지고 새누리당하고 국정원하고 임목사하고 변희재 씨하고 뭐 온갖 직 관련 당사자들한테 고소고발을 그때 당했어요. 예. 후루루 쏟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국정원이 특정 정당에게 정보기관을 국기문란 사건으로 아니죠 정보기관을 이렇게 공격한 것에 오히려 주장을 하고 있었죠. 공격한 것에 대해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고 민원상 책임을 지겠다고 묻겠다고 국정원 했었죠. 그리고 고소고발했어요. 댓글 사건이 국기문란 사건인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국기문란이다라는 적반하장격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박근혜 후보가 또 토론회 안에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지라고 사실이 아니면.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사실 아니면 책임지라고 해놓자마자 이렇게 우르륵 나온 거예요. 예. 이거는 뭐 당시에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고 의혹이 당연히 있었는데 이제 소위 요게 국정원이 직접 개입해서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니냐. 예. 경찰의 결론도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거죠? 예. 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커넥션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 국장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국 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네이버 관련해서 저희가 뉴스 잠깐 전해드렸는데 스포츠 연예 부분 거기서는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요약하면 프로축구연맹팀의 홍보팀장이 네이버에다가 프로축구연맹에 불리한 기사가 있는데 그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했고 그 기사가 실제 재배치됐고 그리고 네이버가 처음으로 그걸 인정했고 청탁이 네, 보도가 나간 지 4시간 만에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스포츠 연예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고
하지만 이런 사례를 다른 뉴스까지 확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뭐 이런 과거에 많이 들었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런데 네이버의 어제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부분에서도 기사 재배치가 있었다는 사례를 오늘 죄송합니다. 미니로 인터뷰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아니 미니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네 직접 제가 왜 웃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네 직접 출연을 해서 지금 스튜디오 확 들어오셨네요. 좀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잠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코너였거든요. 미니 예. 당사자가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계세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면요. 검찰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의 핵심으로 지목됐던 사람인데요.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에서 기인한 바입니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한 첩보를요.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에게도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병우 라인이죠. 예, 그리고 추명호 전 국장은 최순실 라인이고, 예. 우병우 라인과 최순실 라인은 끊임없이 이렇게 만납니다. 같이 나오고. 근데 우병우 라인은 최순실만은 몰랐다고, 예. 쏙 빼고 최순실만은 몰랐다고 얘기하죠. 이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 검찰 수사를 통해서. 자, 그러면, 미니. 짧게 하려고 한 미니가 이제, 그거부터 할까요? 잠깐. 네, 네이버의 해명과는 다르게 스포츠 연예 부분이 아닌 정치 이슈에서도 그래서 마지막 날 하지 않았었습니다. 본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첫날 했기 때문에 이게 유효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놓고 지금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서른서 안 하겠다고 계속 했잖아요. 네, 이런 그렇죠. 상황 자기가 재판으로 갈 테니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머릿속으로 선서 안 했기 때문에 효력가 없다고 말할 거라고 마음 먹고 나온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청문회장에서 이미 자기가 첫날 했는데. 네, 이미 다 영상으로 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유효하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는 미국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중요한 뉴스가 지금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정도 있죠. 예,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북한 문제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라는 인터뷰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관계를 계속 망쳐가고 있다는 지적을요. 또 한 번 한 겁니다. 공화당이거든요. 예. 트럼프의 당 공화당의 상원이 외교를 담당하는군요. 외교위원장 힘 셉니다. 이 사람이 북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트럼프는 손 떼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트럼프는 3차 대전으로 이끌 위험이 있는 인물이다. 예. 예, 그렇죠. 전투를 몰아가고 있다라는 지적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임기가 끝나면 국가의 격화, 지속한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기억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지적했습니다. 사실 이 3차 대전을 이끌 위험이 있다는 말은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사이에서 진작부터 나온 말이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수행할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 위험이 있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경고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미국에서 정신분석학 사이에 나왔죠. 실제로. 다음 기회에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의 여론조작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네. 요즘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지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일반인들 머릿속에 다 댓글 공작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구분이 되고 또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 또 나온 겁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이번에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추적에 의해서 폭로된 플랫폼
입니까 뭡니까 뭐라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하면 이게 기존의 뭡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여론 공작이 이미 생산된 기사나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그걸 그렇죠. 이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특정 기사에 대해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밝혀낸 언론닷컴의 경우에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정원이 보수 논객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형태로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기사를 거기서 이제 새로 쓰기도 하고 이 기사가 SNS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자기들이 아예 기사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또 모아놓는 창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사들 포함해서 보수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정권에 유리한 관련된 기사나 칼럼 주장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걸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링크를 걸어서 네. 이제 댓글 작업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네요. 이제 미디어 환경의 진화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발전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언론닷컴입니까? 네, 이름이 언론닷컴인데요. 그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을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이트나 뭐 아카이빙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 프로젝트였다라는 네. 게 어떻게 밝혀졌죠? 그 알파팀의 한 멤버에게 김성욱 씨가 합류를 제안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김성욱 씨는 이 언론닷컴을 만든 분. 홍보 담당자로 좀 합류를 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결과 이제 그 알파팀 멤버 중에 그분이 제일 인터넷에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알파팀 내에서도 제일 알파팀도 설명해 주셔야죠, 짧게. 네. 알파팀은 국정원이 최초로 이제 댓글 여러 공작을 하는 것을 실험했던 민간 조직이고 김성욱 씨는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밝혔듯이 그 외곽팀장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그런데 했었는데요. 그 알파팀 중에 한 분이 김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김 대표는 또 그 알파팀 중에 인터넷에 잘 알던 사람에게 당신이 홍보팀장을 해보지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사이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운영자도 없고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돈이 어디서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 논객 70여 명이 참가를 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알파팀이 이 언론닷컴이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냐. 돈 어디서 나오냐. 네, 물어봤더니 이 김성욱 씨 말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국정원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고